제가 제 인생을 정리하는 책을 쓰고 있는데 제가 대학교 때 제일 재밌게 읽었던 책이 함석헌 선생님의 뜻으로 본 한국사라는 책이었어요. 그 2편을 제가 지금 쓰려고 새로운 시각에서 우리 그 함석헌 선생은 기독교 신자였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입장에서 쓰셨는데 저는 그 기독교까지 포함해서 아니, 세상에 기독교가 있냐, 불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는데 이 우주를 관장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써야 되지 않나, 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제가 앞에 최원호 교수님이 그 발표하실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아요. 그 최원호 오늘 이사님 말씀하신 거 다 지금 연장된 얘기입니다. 오늘 최 이사님 말씀하는 건 고대사를 얘기했고 저는 오늘 현대사를 얘기할 텐데 이게 둘이 아니에요. 다 서로 연관된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그 최 이사님 말씀하시면서 염두에 두시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제목은 분단 80년 한반도 평화 재원련의 역할. 이 부제가 중요합니다. 제2 독립운동을 준비하자. 제가 어저께 개막식에서 그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했는데 그 독립이 그 50년 전에 19세기 말에 오스트리아의 언론인이 이스라엘을 건국하자는 시오니즘을 주장을 해왔고 그 꿈이 실현이 됐어요. 다 때와 이게 이 천시 인시 지시가 다 맞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오늘 이 장소가 새로운 독립운동을 시작하는 그런 장소가 아닐까라는 그런 제가 느낌을 가지면서 우리 김명곤 회장님하고 이 제2 독립운동을 여기 인천 송도에서부터 가열차게 한번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자꾸 움직이네. 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시죠. 나는 밥을 먹어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서, 잠을 자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서 살아왔다. 이것은 내 목숨이 없어질 때까지 변함이 없을 것이다. 평생을 독립운동을 위해서 사셨는데 독립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뭐 이분뿐만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 3대 독립운동가라고 하면 이승만, 김구, 안창호 다 평가는 다릅니다만은 이런 분들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하늘에서 지금 우리 한반도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대한 독립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우리가 원하던 독립은 우리 민족이 분열되지 않고 온전히 하나 된 나라로서의 독립이다. 따라서 진정한 독립, 즉 한민족의 평화 통일을 위해 제2의 독립운동을 전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1945년 우리가 해방됐습니다. 근데 제가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이건 해방이지 독립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바로 해방되자마자 북한은 소련군이, 남쪽은 미군이 들어와서 3년 동안 군사 통치를 했죠. 근데 사실 그 미군과 소련군이 남한에 들어와서 우리를 분단한 것이 분단의 직접적인 원인은 됐지만 그 뿌리는 일제시대 때 조선 독립운동가들부터 분열이 시작이 이미 됐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일성은 모택동과 함께 그리고 소련 소비에트와 함께 공산주의 입장에서 독립운동을 했고 또 우파 김구와 중국에 잠겨서 그리고 미국에 있으면 미국의 지원을 받으면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임시정부 내에서도 이 좌파 우파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안창호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미국의 이승만 그리고 또 러시아 편에 서서 이제 독립운동을 하려는 이동일 씨 이런 분들 사이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혁명은 공산주의로 하자, 또 무정부주의로 하자, 복벽운동을 하자 이렇게 다 주장을 하는데 우리가 그 주장이 다르다고 서로 다투지 말고 우리는 민족혁명을 해야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대혁명적 조직을 성립하기 위해 일치적 행동을 취해야 한다. 1926년에 하신 말씀인데 지금도 유효한 말인 것 같아요. 100년 전의 말씀인데요. 해방 이후에도 방금 안창호 선생님처럼 중도파 입장에서
남과 북이 각각의 정부를 세우려는 것을 끝까지 저지하면서 하나의 나라를 세우려는 그런 중도파들의 시도가 있었습니다. 여운형, 김구, 김규신 이런 분들이 중도파들은 그 뜻은 좋았지만 양극단에 의해서 결국 암살되거나 납치됩니다. 이분들은 그때 6.25 전쟁을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1948년 3월 미소 양국이 우리 민족과 강토를 분할한 채 남북에 각각 정부를 수립하는 날에는 오직 동족 상잔의 참말을 기록하시길 뿐이다. 남북의 우리 형제가 미소 전쟁의 전초전을 개시하여 총공으로 서로 대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6.25 전쟁이 일어날 걸 이미 예언을 하신 거죠. 2년 전에. 그런 충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남쪽에서는 이승만 대통령 주도로 먼저 ROK 대한민국이 정부가 성립이 되고 그 바로 한 달 뒤에 북한에서는 김일성 주도로 DPRK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설립이 됐습니다. 근데 과연 이걸 우리가 독립이라고 해야 될지 저는 정부 수립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남한 정부의 수립, 북한 정부의 수립 이걸 보다 정확한 표현이라고 해요. 그리고 2년 있다가 아까 김구 선생이 예언한 대로 한국 전쟁이 터집니다. 한국 전쟁은 내전적 성격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미국, 중국, 소련 또 유엔군까지 다 포함이 되면서 결국은 당시에 진영 간의 즉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세력 간에 터진 최초의 국제전이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전쟁이 있지만 저는 6.25 전쟁처럼 이 슬픈 전쟁이 없다. 물론 국제전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제일 많이 죽은 것은 우리 한국 동포들입니다. 동족 상잔에 비고 무려 500만 명에 달하는 사상자와 실종자 이상 가져 있었습니다만 어느 한쪽에 승리하지 못하고 그냥 무승부로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남한과 북한은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도 먼 나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분들은 얼마든지 해외 나가서 여행도 하고 뭐 카톡이나 이메일 뭐 편지로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와 그 수시로 만나고 통화할 수 있는데 가장 가까운 북한 동포들하고는 편지도 안 되고 만나지도 못하고 이메일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가장 먼 나라죠.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뿐만이 아니고 그냥 분단돼가고 서로 잘 지내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고 남북한이 엄청난 화기를 서로 바라보면서 군사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거예요. 며칠 전에 평양에서 그 노동절 그 군사 시위가 있었죠. 어마어마한 무기가 개발되어 있는데 결국은 그게 우리 남한을 향하고 있는 거고 우리 대한민국의 국군도 작전은 다 북한을 이렇게 향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지금 현실이에요. 뿐만 아니고 이 남북 분단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좌우로 지금 그 아주 적대적으로 지금 나눠져 있는데 지난 그 12.3 개헌 이후 탄핵을 둘러싸고 한쪽은 여의도에서 한쪽은 광화문에서 거의 매일같이 이런 시위가 열렸죠. 제가 국회의원 생활을 16년을 했는데 16년을 하면서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이 여야가 얼마든지 폭력을 휘두르지 않고 대화로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국회에서 폭력이 벌어지고 또 이 정치권의 분열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갈라집니다. 근데 그 근본 원인은 남북 분단에 있더라고요. 남북 분단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우리 대한민국 내 좌우 간의 이 갈등은 해결되는 것이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또 반대로 우리 대한민국 내 좌우 갈등이 계속되는 한 남북 통합도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저의 현재까지의 진단입니다. 저는 남북 분단에 가장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미국과 소련 탓이냐 아니면 좌파 우파 탓이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양 진영이 이념에 얽매여 있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이 정치적 이념.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에요. 유럽에서 시작한 사상이 아시아에 들어오고 한국에 들어오면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갈라진 거죠. 우리가 독립운동과 해방의 과정에서 소련과 미국의 도움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느 한쪽 편을 들어 나라를 세울 필요는 사실 없었습니다.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도 다 그것이 시작할 때는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비난하는 공산주의 이론을 만든 칼 막스도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이념을 갖고 그 이론을 발표를 했는데 결국 그것이 나중에 실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병폐를 만들어냈죠. 자본주의도 똑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공산주의가 됐든 자유주의가 됐든 모든 정치적 이념은 우리 한국민을 위해서 코리아를 위해서 잘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 좋은 건 버리면 되는 것이고. 근데 이것을 목숨처럼 매달리면서 우리 민족이 분단이 됐는데 아쉽게도 지금 우리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특히 청소년층에서 통일을 하지 말자 내지는 통일이 필요 없다는 여론이 더 높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참 딜레마인데 그냥 싸우지 말고 따로 잘 살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사실 우리가 잘 살지도 못해요. 네, 서로 싸우기만 하지. 그래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 다 공감을 하시겠습니다만 간단히 좀 정리해봤습니다. 첫째, 윤리적으로 비윤리적이에요. 아까 우리 최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뭐 단군 이래 길게는 5,000년 그리고 짧게는 1,300년 이상 우리 한민족은 한반도에서 단일 공동체를 형성하고 살았습니다. 생물학적으로도 DNA 조사하면 제일 가까운 게 한국 사람하고 북한 사람. 그 다음이 뭐 일본이나 만주 사람이죠. 이름으로 보더라도 하나는 사우스 코리아, 하나는 노스 코리아. 라스트 네임이 같으면 형제 아니에요? 근데 같은 형제가 지금 싸우고 있는 거죠. 뭐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립하면서 엄청난 국방비와 인력을 낭비하고 예산 대비 제일 많은 국방비를 쓰는 건 북한이에요. 그래서 총액을 대비하면 우리 남한이 또 거의 10배 내지 한 20배 가까이 또 쓰고 있습니다. 네. 이거 엄청난 낭비 아니에요? 네. 요즘 그 복수국적 뭐 이런 문제 갖고 좀 제동포들이 많이 시끄러운데 사실 이것도 분단의 산물이에요. 우리가 그 징병제를 안 하고 무병제를 하면은 사실 복수국적 문제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징병제 때문에 이게 생긴 거예요. 군대 간다는 문제 때문에. 네.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남북 분단 때문에 우리가 계속 사회적으로 이렇게 갈등하고 선거 때마다 시끄럽고 이것이 치르는 사회적 교육이라는 것은 보통이 아니죠. 그 사실 통일에 반대하는 청소년들의 걱정이 통일하면 예산이 돈이 많이 들지 않느냐? 북한을 먹여 살려야 되고 뭐 다시 또 건설을 해야 되고 그러나 사실 따져 보면은 통일 비용보다 우리가 실제로 지금 눈에 모르게 치르고 있는 분단 비용이 훨씬 큰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1945년 이후부터 냉전이 중간에 대땅 때가 있었습니다만 다시 지금 신냉전으로 돌아서고 있죠. 북한, 러시아, 중국이 한편이 되고 또 남쪽에서는 남한, 일본, 미국이 한편이 되고 물론 강대국의 대립 때문에 우리가 분단된 것도 있지만 거꾸로 우리 분단이 이 동북아의 대립을 더 강화시키고 있는 그런 또 측면도 있습니다. 남북이 분단되지 않으면 북은 소련이나 중국에 그렇게 의존할 필요도 없고 우리도 미국이나 일본에 군사적으로 그렇게 의존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서로 싸우다 보니까 양쪽 강대국에 더 의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만약 통일이 되고 남북의 그 교류가 원활해진다고 그러면은 뭐 이건 여러 번 들었을 겁니다. 미국의 무슨 투자회사, 골드만삭스라는 그 투자회사가 한반도가 뚫리기만 하면은 뭐 궁극적으로 통일이겠죠. 코리안들의 1인당 GDP가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가 될 것이다. 네. 그런 전망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지금 한반도의 이 지정학적 위치가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딱 길목에 있습니다. 이 장사도 하려면은 그 길목시 좋아야 되듯이 이 길목수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대륙에서의 물자가 해양으로 가고 해양에서의 물자가 대륙으로 가는 그게 다 지금 한반도를 통하지 못하고 다 우회해서 간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한반도를 통해서 간다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도 이 물류로 인한 이익만 받아도 엄청난 수익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사실 우리 한반도 위에 동북 3성 아까 고조선 땅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지금 거의 한 3억에 가까운 인구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 한반도하고 그 해양 세력하고 다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경제 인구권이거든요. 네. 요즘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대립되고 있습니다만 저는 우리 한반도가 정말 서로 교류하고 지혜롭게 융통만 된다고 하면
중국과 미국의 이 대립도 우리가 이 사이에 그 샌드위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양쪽의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통일 좋은데 요즘 뭐 북한은 또 통일하지 말자. 뭐 우리 같은 민족이라는 이제는 얘기하는데 그럼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되는가? 제2의 독립운동의 방향 이렇게 썼습니다만 결국 뭐 같은 말입니다. 첫째, 지금 현실적으로 통일이 안 되는 이유는 양쪽이 서로 통일하자고 해서 통일이 안 된다 이런 아이러니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남쪽은 남쪽 식대로 통일하자고 북쪽은 북쪽 식대로 통일하자고 그러니까 통일이 안 된다. 그러니까 차라리 통일 얘기를 꺼내지 말자. 그래서 통일부도 이름을 뭐 남북한 교류를 하자.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무력 통일은 사실 말이 안 돼요. 이거는 뭐 우리 한민족 전체를 붕괴시킨 거니까 대화로 인한 합의에 의한 통일도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통일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만 그 통일된 나라는 저는 솔직히 중립국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정치 철학도 공산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도 아닌 인본주의에 근원한 중도주의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아까 홍익인간 얘기 많이 하셨는데 저는 그 홍익인간이야말로 K-휴머니즘이라고 부르고 싶은 그 인본주의의 아주 우리가 자랑할 만한 그런 건국 정치입니다. 두 번째는 남쪽과 북쪽의 이념도 좋지만 근본적으로는 서로가 서로를 같은 형제로 여기는 그런 형제의 정신으로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무력 통일은 절대 생각해서는 안 되고 평화 통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점진적으로 한꺼번에 통일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뭐 김영삼 대통령도 김대중 대통령 계속 3단계 통일론을 얘기했습니다. 대체로 교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유럽이나 미국처럼 연합 혹은 연방국가를 만들고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통일로 가자. 뭐 이런 그 점진적인 통일론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능한 통일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이제 중도주의를 말씀을 했는데 그럼 과연 중도주의라는 것이 무엇이냐?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가운데냐? 사실 동양 철학에서 얘기하는 중도라는 것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좌우의 장점을 살리면서 보다 나은 가치를 창조하는 그런 변혁적 중도가 중도죠. 그래서 중도를 우리가 시중이라는 표현을 써요. 요즘 지금 한국에서 이 영세 중립국에 대한 논의를 많이 진보 진영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2차 대전 이후에 오스트리아가 우리 한반도하고 굉장히 비슷한 입장이었거든요. 그때 오스트리아는 독일과 함께 2차 대전에 나섰다가 독일이 망하면서 오스트리아도 결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가 오스트리아를 분할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스트리아도 그때 잘못하면은 우리처럼 분단될 수 있었는데 오스트리아는 어쨌든 지혜롭게 어느 쪽 진영에도 흔들지 않고 중립국을 선언해서 유럽의 가장 모범적인 국가로 성장을 했어요. 지금도 오스트리아는 북한하고도 사이가 좋고 우리하고도 사이가 좋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때 그렇게 하지 못했는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나중에 우리가 통일된다 그러면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은가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대한사랑 얘기하신 최 교수님이 태극기 얘기는 좀 안 해서 제가 조금 아쉬웠는데 어쨌든 대한민국의 지금 그 국기가 태극기인데 저는 나중에 통일이 돼도 이 국기는 좀 태극기를 썼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바람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김일성도 공산주의 독립운동을 하면서 그때 태극기를 썼습니다. 근데 1948년에 남한 정부가 먼저 태극기를 국기로 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김일성도 국기를 갈아버렸죠 그쪽에서. 그러나 이것은 원래 남한의 국기도 아니고 우리가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할 때 쓰던 우리의 국기였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 태극기의 이 상징이 중요한데 이것은 동아시아가 같이 공유하는 이 주역이라는 우리 고전의 우주론에 근거한 이 상징이 태극기죠. 근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태극기는 음양의 조화가 있어야지만 개인이든 공동체든 건강할 수 있다는 그것이 태극기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빨간색, 파란색 가운데 원은 음양을 얘기하고 이 사계도 땅과 하늘, 그 다음에 물과 불 이렇게 해서 사계를 얘기하는데 이것도 결국은 음양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저는 이 태극기가 우리 한반도가 나가야 될 이 중도주의를 잘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치 상징도
휴전선 갈라진 것처럼 이 태극기가 너무 비슷하잖아요. 이것도 다 이거 하나님의 섭리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좌나 우나 음양의 관계처럼 서로 상극의 관계로 가서는 서로 고통스러운 것이고 이것을 상생으로 갈 때만 서로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가 있다 하는 것이 이 태극기가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위 제가 말씀드리는 통일운동이 독립운동은 해외 언론이 좀 주도를 해야 된다. 이 국내 언론은 국내 문제에 너무 천착하기 때문에 제가 어저께 그랬잖아요. 우리 국내 언론이 대한민국 사회 목탁 역할을 한다고 하면 재외동포는 전 세계 8천만 동포의 이 민족의 목탁 역할을 해야 된다. 제가 재외동포 재단 이사장 하면서 제주도에 있었는데 그때 태평양을 바라보면서 그때 사무실이 제주도에 있었어요. 생각한 것이 하나님이 저를 보고 제주도에서 이 재외동포 일을 하라는 이유가 있구나. 태평양을 바라보면서 전 세계 사는 우리 동포들이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정치인들은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해서 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표가 나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어딘가에는 남한도 아니고 북한도 아니고 코리아 전 세계 8천만을 위해서 일하는 지도자들이 어딘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 해외 동포들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해외 언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어저께 얘기했죠. 헤르츠라는 사람 19세기 말에 살았던 오스트리아 언론인인데 우리 유럽에서 유대인들이 박해를 당하자 이제는 우리가 나라를 세울 때가 됐다 해갖고 19세기 말에 시오니즘이라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1,400만 유대 동포들과 함께 그 대표들이 모여서 전 세계 한인 유대인 공동체를 만들고 거기서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노력을 하면서 1차 대전, 2차 대전에 영국을 지원을 하고 마침내 영국의 도움을 받아서 팔레스타인 땅을 얻게 되죠. 자, 통일과 재외동포의 역할 아까 이제 12시 10분까지 끝내달라고 했는데 우리 남북한 동포들 합해서 지금 8천 남쪽이 5천만 북쪽이 2,500만이에요. 그거 정말 우리 세계 한인 언론이 들어오셔 보니까 전 세계 7,500만 대포를 커넥팅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1,000만을 좀 버티셔야 돼요. 8,500만인데 이 남북한 동포들은 80년 동안의 분단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갖고 제3의 시각을 갖기가 어려운데 재외동포들은 제3의 시각을 갖기가 훨씬 유리한 그런 입장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국제적 시각에서 보다 중립적 입장에서 남북한 문제를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은 또 트럼프 때문에 미국 동포들이 북한 가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해외 동포들 특히 외국적 동포들은 남한 동포들에 비해서 북한 방문이 좀 용이했었습니다. 지금도 호주나 뉴질랜드 동포들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북한의 노동당 80주년 행사 때 해외 동포들이 좀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포들이 남북한을 잇는 그런 가교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교류가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정부 간 교류가 어렵다 그러면 특히 지금 북한이 남쪽하고는 대화도 안 하고 통일 문제를 얘기 안 하자고 하는데 재미있게도 2년 전에 북한에서 해외 동포 권익 옹호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우리 지금 남한의 재외동포 기본법인데 재외동포 기본법보다 북한의 해외동포 권익 옹호법이 훨씬 더 잘 돼 있어요. 내가 이 얘기 잘못하면 또 제가 국가보안법으로 북한을 칭찬했다고 해서 잡혀갈지도 모르는데 사실은 사실이니까. 그리고 전통적으로 북한은 이 통일의 한 기둥으로서 남한, 북한 그리고 해외 동포를 항상 주장을 했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시 기민 정책이라고 하고 해외 동포는 해외 나갔으니까 그냥 거기서 잘 살아가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북한의 해외 동포 정책은 우리보다는 훨씬 적극적입니다. 근데 물론 지금 전 세계에 있는 한 800만 우리 동포들 중에 아무래도 좀 대한민국이 국제적으로 네트워크가 많으니까 이쪽에 더 많이 지금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노선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민간이 교육 그리고 특히 경협 이런 거를 좀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북한과 일본
궁극적으로 사실 외교 관계를 수립을 해야 됩니다. 사실 지금 북한이 핵무장을 했다고 해서 맨날 우리가 북한 핵무장 해제하라고 얘기하지만 그 핵무장을 하게 된 동기를 만든 게 사실은 또 이거 하면 국가보안법에 걸리냐? 이거 녹화합니까 지금? 아니 이거 뭐 사실이에요. 내가 그 외교부에 있는 관리한테 들었어요. 그때 그 우리가 중국하고 소련하고 1990년대 수교를 했잖아요. 그때 소련과 중국은 북한도 미국, 일본과 수교를 하도록 해야지만 한반도 평화가 정착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쪽 그 남한이나 미국의 그 외교 관리들 중에서 좀 보수적인 사람들이 아니 조금 이제 공산당 다 망했는데 북한 쪽 편을 들어서 뭘 해주겠다는 거냐 이런 비유가 많아갖고 결국 북한의 그 교차 승인이 실패로 돌아갔고 그러는 바람에 북한이 외교적으로 또 그 국가안보상 코너에 몰리면서 핵무기를 개발해야 되겠다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됐을 거라는 그런 그 추론들이 상당히 있다는 이건 나중에 좀 그저 계획을 합시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 어쨌든 우리가 남북한 또 문제 이런 모든 문제를 풀려면 결국 미국, 일본이 북한하고 같이 수교를 해서 한반도를 둘러싼 그 국제적 힘의 균형을 맞춰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차세대 통일 교육이에요. 저는 사실 뭐 제대의 통일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마 우리 자녀들 세대나 이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우리가 그 청소년들한테 우리 민족의 문제, 통일의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데 사실 여기 저 뒤에 우리 한글학교 선생님도 계십니다만 한글학교에서 별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강의를 제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좀 문제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첫 번째 독립운동은 일제부터 그 우리가 그 해방되려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첫 번째 독립운동의 목표였지만 제2의 독립운동은 저는 민주운동의 차원을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뭐 캐대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사실 그 제가 지금 역사책을 다시 쓰고 있는데 일본이 우리를 침략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을 원수로 알고 일본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되겠다는 독립운동을 했지만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게 된 보다 근원적인 것은 18세기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리고 과학혁명과 함께 자본주의가 만들어지고 자본주의의 반작용으로 공산주의가 만들어지면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사실 아시아 한국으로 들어와서 이걸 우리 분단케 만든 이것이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원인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긴 인류의 역사에서 본다 그러면은 산업혁명으로 시작된 물질 문명이 사실은 그때 제국주의와 식민지를 만들었고 이것이 한반도 분단까지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제2의 독립운동은 어떤 특정 나라를 우리가 원망하면서 독립해야 되겠다는 그 차원을 넘어서 이제 우리가 물질 문명의 피해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그런 그 소위 범인류적인 그런 차원의 운동과 함께 가야지만 이것이 성공할 수 있고 저는 한반도 평화는 그렇게 해서 반드시 세계 평화 문제하고 깊이 연관이 돼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그 대한민국이라는 강의 잘 해주셨는데 세계 사람들 우리를 코리아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코리아는 고구려를 잇는 의미에서 고려라고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고려는 한문으로 매우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근데 무엇이 아름답느냐? 이건 제가 자주 하는 얘기입니다만 한국의 자연도 아름답고 우리 K-팝 가수들의 또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도 아름답습니다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얘기했던 그 홍익인간 정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걸 그냥 영어로 K-휴머니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K-휴머니즘입니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아마 어느 나라의 그 국가 이념치고 뭐 이렇게 그 휴머니스틱한 국가 이념 전 별로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K-휴머니즘을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대안으로 하는 인본주의적 운동, 우리 민족의
정신으로 삼고 이걸 바탕에서 통일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K-휴머니즘은 민족운동이자 동시에 전 세계 인류의 물질문명의 노예로부터 해방시키려는 평화운동이다. 이런 의미에서 K-휴머니즘은 민족운동이자 세계 시민운동으로 한류의 정점에 서 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이제 최 교수님도 한국의 정체성 얘기를 했는데 제가 재외동포 청소년 교육을 하면서 늘 제일 고민이 What makes Korea Korean? 코리아는 코리안답게 하는 그 정체성이 무엇이냐? 보통 얘기하라 그러면 한글 얘기해요. 한글. 물론 한글도 코리아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그것보다 한글은 언어고요. 언어는 사실 혼의 표현이거든요. 언어는 혼의 표현인데 과연 그 한국의 그럼 혼이 뭐냐? K-스피릿이 뭐냐? 할 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K-스피릿의 그 요체는 저는 불교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니고 저는 결국 홍익인간을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홍익인간을 재외동포 청소년 교육의 중심에 뒀으면 좋겠다. 우리 박희양 이사장님 저 뒤에 계시는데 청소년 교육 열심히 하고 계세요 지금 이제 전에서. 프랑스 혁명에서 내세운 가치가 프랑스 혁명이 사실 근대 민주주의를 시작하게 된 그런 시민운동 아니었습니까? 자유평등 파괴인데 이 자유라는 개념은 주로 자본주의 국가에서 많이 발전을 했어요. 시장경제 뭐 이런 걸 통해서. 평등이라는 건 주로 사회주의 국가 내지는 공산주의 국가에서 했지만 이 파괴라는 가치는 사실 자유와 평등을 조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되는 가치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나라에서도 지금 온전히 구현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괴에 해당되는 게 사실은 저는 이 홍익인간의 정신이기 때문에 홍익인간의 정신으로 자유와 평등을 조화시키는 그런 새로운 인류의 평화를 위한 대안으로 만들 수 있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 결론이에요. 우리 최 교수님도 이거 아까 말씀하고 이제 좀 연관이 되는데 우리 건국절 갖고 지금 시비가 안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진정한 건국절은 개천절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외에 다른 대안이 없어요. 그래야지 진보하고 보수도 합의할 수 있고 유일하게 지금 북한도 경축일 있고 남한도 경축일 있는데 남북한이 똑같이 경축하는 날이 개천절. 다행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개천절을 영어로 지금 뭐라고 하냐면 National Foundation of Korea 그랬어요. 그럼 코리아의 생일날이라는 뜻 아니에요? National Foundation of Korea. 얼마 전부터 우리 외교부에 있는 해외 공관들이 그 전에는 8.15 날 경축을 했는데 요즘은 개천절 날 경축을 하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사실은 17대 국회 때 개천절 특별법이라는 걸 냈었어요. 아까 우리 최 교수님 얘기했듯이 대한민국의 5개 경축일 중에 나머지 4개는 전부 일제시대하고 관계된 거예요. 3.1절, 뭐 광복절, 제헌절도 사실 그렇고 별로 자랑스러운 날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개천절만이 사실은 우리 민족의 가장 고유하고 생일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날인데 대통령이 안 나오고 국무총리가 하잖아요. 그래서 개천절 특별법에 개천절은 반드시 대통령이 나와야 되고 전 세계 모든 공관장 그리고 각 지방의 자치단체장들이 주관해서 개천절 행사를 온 국민과 같이 축하를 해야 된다. 생일날인데 근데 생일날이 왜 생일날 납득 못하냐. 그랬는데 내가 누구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종교적인 이유로 이걸 반대합니다. 당군을 내세우는 우상숭배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요. 이게 사실 지금 우리의 좀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10월 3일을 코리아의 생일을 하고 그 내셔널 파운데이션 오브 코리아 그럼 너무 길어. 그러니까 그냥 코리아 데이로 하잖아요. 코리아 데이로. 제 자랑스러운 이건 뭐 아까 건국절 12 얘기 나왔으니까 좀 더 단군 얘기고요. 이건 뭐 아까 단군 얘기는 뭐 그 기독교에서 이걸 우상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제가 볼 때는 저도 종교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만은 단군 할아버지는 신이 아니고 신은 사실 환웅의 신이에요. 환인이 신, 환웅 내지는 환웅의 신이고 그 신의 아들은 이제 환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곰족과 결혼해서 난 단군이 그 우리나라 나라를 세우신 건데 기독교로 치면은 기독교의 그 신앙의 아버지라고 그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유대인도 되고 기독교도 되고 이슬람도 되지 않습니까? 단군이 사실은 그 민족의 시조의 역할이지 이건 무슨 뭐 신으로 해서 숭배한다? 이건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기독교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건 상당히 신학적으로 오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지금 캐대원 열풍이 불었는데 재밌는 거는요. 이 캐대원의 저 세 아가씨가 주인공인데 지금은 지금 무당이에요. 무당. 악령을 퇴치하는 무당. 네. 그 중앙일보가 크게 났더라고요. 무당이 옛날에는 다 미신으로 천대받았는데 지금 이제 대접받게 됐다고 세계 사람들 때문에. 근데 우리 최 교수님은 어떻게 뭐 또 평가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종교학적으로 볼 때 이 무당이라는 것은 미신이 아니고 모든 종교의 원류가 사실은 무교에서 출발했어요. 무자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단군은 사실 왕이자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캐대원 열풍을 보면서 단군 할아버지가 드러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는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제가 개천절 특별법에 하나 기여한 것이 있는데 우리 한민족과 가장 중요한 날이 개천절이고 그 다음 날은 한글날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동포 기본법 제14조에 보면은 세계 한인 주간으로 개천절부터 한글날까지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이름은 안 써 있습니다만 이거는 제 공입니다. 제가 이거 뭐 자신 하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 뭐 세계 한인의 날을 미주동포들은 뭐 1월 며칠 미국에서 하는 저 하와이에 도착한 날이 며칠이죠? 1월 13일이. 1월 13일. 아니 그걸 뭐 세계 한인의 날로 하자는 거예요. 아니 뭐 미국 동포만 동포냐, 일본 동포냐, 중국 동포냐인데. 캐나다는 10월이 코리안 헤리테이지 month입니다. 10월 며칠요? 10월 한 달. 10월 한 달로. 저도 그 얘기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10월 3일을 개천절로 해갖고 지금 세계 한인 상대회를 지금 저 한인 회장 대회를 10월 3일 정하는데 이게 좀 잘못됐어요. 10월 5일 지금 세계 한인의 날인데 원래 이게 재외동포의 날로 만들자는 거였었거든요. 근데 저도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재외동포 그러니까 그럼 우리 한국에서 재외된 동포냐? 뭐 이건 또 농담이고 그래서 그냥 좀 멋있게 세계 한인의 날로 하자. 그래서 월드콜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어느 날로 하자? 이건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가 결국은 개천절과 그 한글날이 우리 민족의 가장 중요한 그 시즌이고 그게 한인 주간이기 때문에 그 한가운데는 10월 5일을 잘라서 그 세계 한인의 날로 하자 했는데 불구하고 해외에서는 이 세계 한인의 날 행사를 축하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재동포의 날 대통령이 훈장을 줘야 되는데 그러면 다 훈장 받는 사람들이 한국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인 회장대회를 그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뭔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동포청장한테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야 이게 잘못됐다. 한인 회장대회를 봄에 하고 이 세계 한인의 날과 개천절을 전 세계 해외에서 그 공관장과 우리 그 한인 회장들이 공동으로 이 코리아데이를 축하하도록 이렇게 해야지 우리 한일도 퍼질 수 있고 그 이날이 정말 거룩해지는 거지. 세계 한인의 날 만들어 놓고 축하다는 게 뭐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캠페인을 여러분들이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10월 3일을 코리아데이로 해서 10월 3일이 됐던 10월 5일이 됐던 그 주간에 공관장과 한인 회장들이 코리아의 문화를 전 세계에 소개하는 그런 날로 하고 한인 회장대는 그냥 봄에 해라. 아니면 뭐 땅에서 좀 다른 날 하든지 그 훈장 주는 거는 공관장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굳이 뭐 한국까지 담아서 줘야 될 건 없답니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 코리아데이 만들기가 사실은 제2독립운동의 첫 번째 과제예요. 아니 남북이 통일하려면 뭔가 공동의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정체성의 뿌리가 바로 개천절이거든요. 그래서 이 개천절을 살리고 우리 한류 문화를 보다 세계화하려는 재동포들의 첫 번째 임무가 전 세계에서 코리아데이를 만드는 거다. 캐나다가 참 잘했어요. 네, 10월달에 뭐 했다고 그러는데 그 운동은 지금 좀 미국에서도 하시고 뭐 여러분들이 사시는 나라에서 좀 하셔갖고 이 코리아데이 만드는 것이 세계화되면은 그때부터 저는 이 제2독립운동도 시작이 되고 또 이 홍익인간에 기반한 우리 그 개천절의 의미도 전 세계에 퍼지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로 나와서 분잡하게 하기는 조금 지금 시간상으로 여러 가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그 패널들을 정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먼저 코멘트도 좀 해주시고 또 질문도 이렇게 해주시고 또 어떤 뭐 좋은 제안이 있거나 그런 좀 해주시죠. 오늘 뭐 강의 잘 들으셨습니까? 네, 사실 이 강의가 제가 생각할 때는 1시간 반가량 해야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저 상해부장 그렇게 줄여버립니다. 괜찮습니다. 아주 굉장히 먼저 최원사님 나오세요. 예. 저도 상관이 있습니다. 나오시죠. 경이 잘 됐습니다.